또 한 번 한국에서 한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하던 중국인이 붙잡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10대 후반의 이 중국인을 상대로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경찰은 부친의 직업이 중국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 어 씨는 또래 중국인인 B 씨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께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카메라와 전화기에서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한국의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들의 카메라에서는 대체 어떤 사진들이 발견된 것일까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수원 공군기지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전투기 사진을 무단으로 찍은 10대 중국인 2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안보수사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중국인 어 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처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사건 발생 3일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는데요. 어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들어온 10대 중국인 2명이 수원의 한국 공군기지에 가서 무단으로 전투기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그저 취미로 인정해달라는 건 누가 봐도 무리가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이들의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대공 혐의점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외에도 중국인들의 한국군 시설 촬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작년 6월 25일 부산에 온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이 붙잡힌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과 정보당국이 이들의 디지털 기기를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뿐 아니라 최소 2년에 걸쳐 한국의 다른 군사시설까지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들 중국인 유학생 3명은 2024년 6월 25일 한미일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을 촬영하기 위해 인근 야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야산에서 해당 행사장까지는 약 5분 정도였고 이들은 드론을 띄워 루즈벨트함을 찍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루즈벨트함 승선 계획에 맞춰 경호작전을 펼치고 있던 육군 장병이 행사장 인근 상공에 드론이 있는 것을 신고한 후 군경이 합동작전에 돌입해 이들 3명의 신병을 확보했는데요. 행사 직전 범행이 들통났으니 망정이지 민감한 정보가 새나갈 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에 촬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국정원, 군 등이 이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개인 전자기기를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최소 2년 전부터 해당 군사기지를 비롯해 인근 군사시설 등을 촬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를 확인한 경찰과 정보당국은 중국 유학생들이 초기 진술과는 달리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촬영이 2년여에 걸쳐 사전에 기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는데요. 외국인이 한국 군사시설 등을 무단 촬영하는 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며 구체적인 촬영 배경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미심쩍은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유학생은 한국에서 공부하다 중국으로 가 회사 생활을 한 뒤 다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다시 한국에 돌아온 것일까요? 수사 당국은 이들을 출국 정지하고 조만간 다시 소환해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사건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경찰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 핵추진 항모 루즈벨트함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중국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행동에 나섰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중국인 유학생 중 1명은
과거 우수 공산당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일 해당 사건이 중국 기관의 지시를 받은 계획 범죄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입건 당시 적용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 이적 혐의로 추가 입건이 가능하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입니다. 특히 드론을 조종한 중국 유학생은 2021년 5월 중국 시대학에서 우수 공산당원으로 뽑힌 인물이었고, 심지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중국 공안 관계자 연락처와 중국 공산당 소식지 대거 확인됐습니다. 정보당국은 적발된 유학생들이 장기간 한국 군사기지와 주요 장비 및 항공모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본국에 보고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한미의 군사시설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2022년 9월 부산 해작사 영내 관찰이 용이한 야산을 사전 답사했고 2023년 2에서 3월 입항한 미 핵추진 잠수함 스프링필드함 그리고 항모 니미츠함 등도 촬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정보 수집의 두각을 나타내 우수 공산당원으로 뽑힌 인원이 한국에 파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지난해 국내에서 해외 배송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40대 중국인 남성이 국가정보원 청사로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 씨에게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리고 불구속 상태로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를 조사한다고 하자 당시 일각에서는 한국이 호구냐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이 비슷한 일을 벌였다면 간첩으로 수감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중국 안우 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교민 B씨는 자택에서 자던 중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호텔에서 5개월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연행 당시 제시된 문건에 따르면 B씨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B씨는 20년 가까이 한국 반도체 기업 분야에서 일해온 기술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중국 디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 메모리가 2016년 한국인 반도체 인력 10명을 영입하면서 이곳에 입사하게 됐는데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은 B씨가 창신 메모리에 근무하며 반도체 관련 정보로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개정된 중국의 반간첩법에서는 중국의 국민 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제3국을 겨냥해 시행하는 활동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간첩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국은 B씨의 사례가 이에 속한다고 보고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개정된 반간첩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5월 중국 검찰이 국가안전국으로부터 건을 넘겨받아 B씨를 구속했습니다. 재판에서 형법상 간첩죄가 적용되면 통상 징역 3에서 10년이 선고되며 사안이 엄중하면 사형과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중국은 작년 7월 1일 국가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반간첩법을 개정하면서 간첩 행위의 정의를 확대했고 그중에는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지역에서의 촬영 행위가 추가됐는데요. 만일 중국에서 외국인이 드론으로 중국의 전투기를 촬영했거나 중국 보안당국을 촬영하다가 적발됐다면 아마도 반간첩법으로 구속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인의 한국 내 군시설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 중국인 일당이 현역 군인으로부터 우리 군의 기밀을 빼돌리려다 적발돼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 안팎에선 부산 해군기지 드론 촬영 등 최근 중국인이 개입된 이적 행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도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군 당국에 따르면 중국인 어 씨를 포함한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현역 장병과 장교 지원자들이 있는 오픈 채팅방에 잠입해 포섭에 나섰고 1대1 대화로 친분을 쌓은 뒤 군사기밀을 넘겨주면 금전 등의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포섭된 군인은 스파이 카메라, 비인가 휴대폰을 부대에 몰래 반입해 군 내부망에 게재된 한미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을 수차례 찍어 어 씨 일당에게 넘겼고 중국인 일당은 어 씨에게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제주에 왔다가 체포됐습니다. 어 씨 일당은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려 했지만 B씨가 넘긴 정보는 123급 등의 비밀로 등재된 자료라기보다 군사상 기밀에 가까웠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 군인 B씨에게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아닌 군사상 기밀 누설과 관련된 군형법 제80조가 적용됐습니다. 군 당국은 중국 총책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추가로 포섭된 장병이 더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어씨 일당 가운데 중국군 소속이라고 밝힌 인물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일각에선 군 당국의 수사권이 중국 본토에 닿기엔 한계가 있어 진상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안팎에선 최근 중국인에 의한 국가 중요 정보 유출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어 사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 사이 미국에서 발생한 간첩 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90%가 중국인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시사 잡지 슈칸 다이슈는 2017년 4월호에서 일본 내 중국인 간첩 수는 5만 명에 이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 간첩들은 미국과 일본 외에도 한국, 대만, 북한 등 아시아는 물론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유학생, 식당 종업원, 예술가, 유흥업 종사자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도 정보 관련 부처의 권한을 확대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부 간첩 세력을 통제하고 관련 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해외에 나가 있어도 중국 정부 공산당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개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협조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못 박아두고 있을 만큼 철저하게 정보를 얻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최근 이라크가 한국에 건설을 맡겼던 공군기지의 외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총사령관이 직접 개교 기념 행사를 주도한 태에서 이들의 만족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간 한국의 다른 굵직굵직한 방산 수출 사례들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라크 역시 한국과 돈독한 협력 관계를 쌓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한국 방산의 가치를 일찍 알아보고 빠르게 투자한 케이스에 속하죠. 이들이 공개한 공군기지는 알수아이라 공군대학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공군 사관학교와 파일럿 학교 그리고 공군기지가 모두 합쳐진 성격의 시설입니다. 한때 이 시설은 IS와의 격전으로 인해 미사일 공격을 받고 파괴되었던 바 있습니다. 한국 방산을 깊이 신뢰하는 이라크는 이 시설의 재건을 한국에게 위임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가 잘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인들이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외부인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지만 서로 의리로 역계 관계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들은 절대로 의리로 맺어진 인연을 배신하지 않죠. 그간 한국과 이라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라크는 지난 2013년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FA-50을 두 번째로 구매한 나라입니다. 당시에는 한국 방산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수출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던 시기였는데 두 번째 타자가 뜬금없이 중동에서 나왔다 보니 의외이면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워하는 반응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중동은 언제나 국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중동 사람들의 성격상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까지 신뢰관계를 만들기도 어렵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중동이 하나의 틈새 시장이라는 말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FA-50 수출을 먼저 요청한 것은 이라크였습니다. 체코제 L-159 훈련기와 한국의 T-50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여러 조건에 더 부합하는 한국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입니다. 이라크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F-16IQ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F-16라고 하면 성능이 증명된 베스트셀러지만 이라크에 수출된 물건은 마냥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가격이 싼 것도 아니었는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조차 안 되어 있었던 데다가 레이더도 구시대적인 기계식 레이더였습니다. 사실상 미국산을 바가지를 씌워 팔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었죠. 그래도 이라크는 전쟁을 딛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런 전투기라도 사용해야만 했고 그걸 위한 훈련기가 필요했습니다. T-50 그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훈련기입니다. T-50은 F-16 훈련에 그야말로 최적화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T-50 조종에 익숙한 파일럿은 불과 몇 시간의 지도만 받으면 F-16도 제 몸처럼 다룰 수 있게 될 정도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T-50 기반으로 만든 경공격기 FA-50은 몇 가지 성능만 보충하면 F-16 성능의 80% 수준까지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F-16IQ의 저열한 성능에 진저리 치던 이라크에게 이보다 나은 선택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안을 보내온 이라크를 한국은 크게 환영해줬습니다. F-16을 바가지 씌워 팔던 미국의 태도와 너무나도 비교되는 한국의 모습에 이라크는 큰 감명을 받았고, 이에 원래는 훈련기를 사려는 계획을 바꿔서 경전투기 사양으로 구매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훈련기 명칭인 T-50IQ로 해두고 실제 사양은 경전투기 수준으로 맞춰서 받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라크는 이를 실제로 유사시에는 경전투기로 전환해 사용할 생각으로 중립적인 비행 중대를 따로 창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라크가 T-50IQ를 수령하고 나서야 터졌습니다. 이라크 공군의 유지보수 능력이 생각보다 뒷받침되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라크 공군이 이를 아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력 전투기인 F-16IQ부터가 유지보수 단계에서 온갖 문제에 시달리며 가동률이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가 폭락으로 인한 이라크의 재정 문제와 이라크군 자체적인 부패 문제에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로키드 마틴 기술자들을 최다 본국으로 불러들이기까지 하자 실제 운영 능력은 20% 미만으로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실상 출격시킬 수 있는 기체가 10대도 안 됐다고 했는데요. 당시 이라크군 창군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F-16IQ 23대가 축하 비행을 선보였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다른 기체에서 부품을 빼와서 그냥 말 그대로 날 수만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라크는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T-50IQ를 경전투기로 임무 전환해서 이를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라크가 훈련기 용도로 사용한 것만으로도 T-50IQ 유지보수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IS와 교전 상황에서 T-50IQ가 배치되어 있던 기지가 공격받아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훈련기의 본래의 용도로 파일럿 교육을 진행할 상황조차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T-50IQ마저 사막 한복판에 덩그러니 방치되어 먼지만 막고 있게 칠됐습니다. 이렇게 얼마 못 가 한국에서 사온 전투기마저도 수리하지 않으면 날릴 수 없게 되자 이라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라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판매국인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후속 군수지원 계약을 믿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이에 보여준 반응은 이라크에는 감동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망설임 없이 기술자들을 내전 중인 이라크로 급히 파견했습니다. 그러고는 창고에 방치된 T-50IQ를 꺼내 완전 분해한 뒤 정비해줬고 파일럿들에게 교육까지 덤으로 해줬습니다. 한국의 의리에 감동받은 이라크는 아예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돈을 더 쥐어주고 IS 공격으로 파괴된 그 공군 기지를 재건해달라는 부탁까지 한국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완공된 것이 최근의 일인 것입니다. 한국이 만든 기지의 모습은 그 전과는 사뭇 달랐는데요. 의리가 아니라도 이라크가 한국에 일을 맡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시뮬레이터를 비롯한 훈련생 교육시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러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T-50IQ는 물론이고 F-16에 적용할 수 있는 최첨단 시뮬레이터를 적용한 교육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공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설들과 다를 바 없는 고급 장비들로 쫙 깔아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라크가 처한 사막화 환경을 적극 반영한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솔직히 기지가 쑥대밭이 된 이라크는 한국이 그냥 어디에나 있을 만한 기지를 지어줘서도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간 북한의 온갖 공격을 상정하면서 갖고 닦은 기술력을 10분 발휘해서 IS의 어지간한 미사일 공격은 다 버텨낼 수 있을 법한 기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지상에서 본 기지의 모습은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그냥 낮은 건물 몇 개가 모여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 내부에는 최첨단 훈련 시스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시설들은 지하화해서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배치된 항공기들의 경납고 역할을 하는 이들 외의 경우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공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천장만 봐도 미사일만큼은 무조건 막아주겠다는 의도가 보이는데요. 이글루의 또 다른 특징은 내부 형태와 이글루의 수량으로 봤을 때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를 전부 주기하려면 지하 공간이 필수일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 역시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고 기지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주요 시설을 지하화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RSI라 기지는 겉으로 보면 황량해도 전과는 달리 IS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훨씬 안전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이 보여준 행동의 당사자인 이라크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중동 국가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중동의 카타르에서 돌연 방산 협력을 위해 한국을 찾아왔었는데요. 사실 카타르는 전차 도입을 검토할 때에도 KE를 놔두고 종교적인 이유로 굳이 튀르키예 알타이를 검토할 정도로 한국 무기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카타르가 한국산 무기들을 구매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 이유가 한국과 이라크의 원만한 관계 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카타르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지 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외교적인 입장에서 여러 차례 주변의 적이 많은 카타르를 지지해 준 것이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더욱 각별한데요. 이라크가 한국에게서 진한 의리를 느끼고 있다고 하니 무기를 찾고 있는 카타르 입장에서 눈에 밝히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카타르 역시 중동 국가 중동 사람들은 의리를 결코 무시하지 못하니까요. 실제로 한국산 K 전차와 K고 자주포가 카타르로 건너가 50도가 넘는 혹한의 사막에서 합동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전차와 자주포 도입을 위한 테스트로 보여졌는데요. 사막의 혹독한 기온과 예측 불가능한 모래 폭풍 속에서도 대한민국 육군은 탁월한 기동성과 화력을 선보이며 훈련의 성공적인 완수를 통해 K 전차와 K고 자주포의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대한민국과 카타르 간의 군사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일부 많은 중동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들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이 점점 전 세계로 퍼지고 있으며 이를 본 많은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하기 위해 국방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시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는 이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겠다는데 에너지 산업과 조선업 분야에서 급진적인 정책들을 발표하며 한국에 엄청난 일감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법률을 우회하여 한국이 미 해군 함정 건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한국을 예외 조항으로 두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 속 폭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영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업계에서 세계 20위권 밖에 위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년 동안 이지스 구축함을 고작 1.6적에서 1.8적 정도만 건조하고 있지만 한국은 1년에 최대 3적 이상을 건조할 수 있어 거의 2배의 생산 역량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게다가 생산 단가는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니 미국 측의 조선 기술력은 한국을 상대로 나은 점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 업체인 HD 현대중공업의 선박 건조 능력이 지난해 미국의 전체 선박 건조량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체가 단 하나의 한국 조선소보다 25%에 불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미국의 조선 역량이 지하까지 추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죽하면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미국 매체는 한국의 정조대왕함을 주목하며 미국보다 비용은 절반에 불과한 테 건조기간은 13에 불과하다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함정의 건조 속도와 현황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조선업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자기 전략 핵잠수함으로 건조하고 있는 컬럼비아급 잠수함은 12에서 16개월이나 건조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버지니아급 잠수함 블록4는 건조 일정이 무려 36개월이나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무기의 제작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잠수함 한 척의 건조가 3년이나 지연되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또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주한 해군 함정 MRO 사업이 시작부터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수상함 관련 함정 정비 협약 MSRA 인증을 받은 직후 곧바로 미 해군의 군수 지원함인 월리 슈라함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주력 함정이 아닌 지원함의 정비를 말았다는 이유로 그다지 큰 경제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일부 비관론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미국조차 찾지 못했던 새로운 결함을 발견하여 추가 정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본인들이 요정한 정비 소요도 기한 내에 끝마친 한국이 추가로
먼저 또 다른 결함까지 잦아서 수리를 제안했으니 한없이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현재 미국은 자신들의 주력 함정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조자도 제대로 된 정비 여력이 없어 용접 불량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조지 워싱턴함은 원래 일정보다 2년이나 정비 작업이 늦춰졌습니다. 또한 미국은 문제가 발생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이외에도 현재 건조 중이거나 정비 중인 23척의 함정에 대해 모조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별도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계속해서 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체적으로는 보유한 함정의 유지보수와 용접 조자, 어려운 해군 함정의 현미 경절염 함정 상태를 진단하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앞으로 양국의 군사적 기술적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 조선소에 입항했던 미 해군의 군수 지원함 월리 슈라함은 약 4개월간의 유지보수 작업을 거진 뒤 이달 안으로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자들은 미 해군이 제시한 정비 소요 이외에도 주가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냈고, 곧바로 미 해군의 주가 장비 소요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미 해군도 곧바로 한국 측에 추가 정비 작업을 요청했고, 한국은 월리 슈라함에 대한 추가 정비와 함께 기존의 계약금보다 대폭 중과 매출을 보장하는 수정 계약까지 체결했는데요. 한국은 함정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잠재적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첨단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비 프로세스를 통해 미 해군이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문제를 초기에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한국은 미 해군의 첫 번째 MRO 요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의 주가 수리 제한을 전적으로 믿고 정비 계약을 변경했다는 것은 양국의 신뢰도 향상과 한국의 경제적 이익 진보의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곧 미 해군의 두 번째 MRO 요정으로 미군의 금요함인 유코남에 대한 정비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유코남은 미 해군 MRO 사업을 주도하는 한해오션직에서 같은 지역 내 협력업체인 중소조선소들과 협력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기업 간의 상생 효과까지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코남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은 올해 4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월리 슈라함에 이어 유코남까지 성공적으로 유지보수 작업을 마친다면 미국이 한국 측의 주가로 MRO 사업을 제한할 것이 자명한 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은 미국의 MRO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조선업에 있어서 미군직의 물량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테요. 현재 한국은 자기 전략으로 주력 구축함과 잠수함, 호위함 등을 건조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 향후 조선소의 공장 가동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방위산업과 조선업에 있어서 일정 수준이 가동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테요. 가동률이 불안정해지면 숙련된 기술자와 생산 인프라를 감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위산업 및 조선업은 대규모 공장 설비와 숙련된 기술자를 유지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과 기술 혁신이 뒤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조선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향후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함정을 건조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미 해군의 MRO 사업을 지속해서 수주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이러한 MRO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트럼프는 미국의 법률을 우회하여 한국이 미 해군 함정 건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한국을 예외 조항으로 두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번스 돌리프슨 수정법에 따라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지키고 기술 유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에서 함정을 건조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이러한 법규는 한국이 MRO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미 해군의 신규 함정 건조를 수주하지 못하는 족쇄로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번스 톨리프슨 수정법에는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 테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술적 이유가 있을 때는 해외 건조를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조선업 역량이 일정 수준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예외 조항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의 함정 입자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가능 분야, 가용인력 선박 건조장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제외한 구축함, 호위함 등의 함정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신규 함정 건조에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의 경제적 이익은 전문학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 해군의 RMO 시장은 연간 약 20조 원 수준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신규 함정 건조에 참여하게 되면 최대 350조 원 시장 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한국 앞에 놓여 있는데요. 미국은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보다 200척이 더 많은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역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100척가량 더 많은 함대를 보유하였으며, 10년 뒤인 2030년이 되면 중국과 미국의 함정 보유량은 150척 이상으로 벌어질 전망인데요. 그리고 보유 함정의 규모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건 미국의 해상대권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선 미국 함정의 기술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 함정의 숫자가 많아도 미국이 이길 것이라 주장하지만, 역사적 사례를 살펴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주요 해전을 분석하면 해군력의 기술이 우수한 쪽보다 보유한 함정 수량에서 우세를 점했던 측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미 해군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한국을 통해 부족한 함정 수량을 보완하려 하는 것인데요. 세계 최대의 미 해군 시장을 발판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한국 조선 기술을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이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KF-21의 경쟁업체들이 KF-21을 직간접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KF-21 사업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F-21 공동개발국으로 시작해 가진 목리를 부리던 인도네시아가 2,700억 원 투입해 한국으로부터 전술인문기 T-50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신임 공군 참모총장 한국의 기술력을 극찬하면서 올해부터 T-50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1년부터 도입을 저울질했던 T-50I 공급 계약의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인도네시아 공군의 10년 이상 지속된 파트너십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 관련 공동분담금을 미루며 진상을 부렸고 KF-21 관련 기밀을 유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왜 갑자기 한국의 T-50 공급은 서두르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TNI AU에 이르면 2025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로부터 추가 구입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오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KAI가 또 한 번이 신규 수주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2011년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16대의 T-50을 도입해 2018년 FA-50급으로 전량 개량에 사용 중이었습니다. KAI는 선수금이 입금되면 계약이 발효된다고 했고, 계약 종료일은 바로 2024년 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도네시아는 2021년 한국 KAI에 T-50을 도입한다고 말만 해놓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선수금을 입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수함 3척을 도입할 것처럼 말만 해놓고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던 그 습관이 또 발동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내 조선업체는 인도네시아의 이런 태도로 말미암아 큰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KAI는 이런 인도네시아를 믿을 수 없었고 작년 말로 계약은 파기 수순을 밟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KAI의 기술력을 극찬하고 올해부터 T-50I 전술인문기에 대한 추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초에 KAI와 인도네시아 간의 계약이 체결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KAI가 발표한 총 6대의 수출 규모는 2,700억 원 규모입니다.
더구나 최근 환율이 요동치면서 우리 돈의 가치가 급락해 인도네시아가 이를 이용해 저렴하게 전술임 무기를 도입하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는 왜 이렇게 갑자기 한국의 전술임 무기 도입을 서두르는 것일까요? 올해 초 한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였던 사우디가 최근 튀르키예의 군 당국자들과 회동을 갖고 KAAN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되면 사우디는 튀르키예로부터 2030년까지 상당한 기체를 인도받아 F-35를 대체해서 최전방 전투기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계약이 이뤄질지 의문인데요. 하지만 사우디와 튀르키예는 외교적으로도 껄끄러운 관계인데다가 결정적으로 몇 번의 비행을 선보였을 뿐인 튀르키예에 칸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F-35를 팔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자 튀르키예와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미국을 자극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우디는 현재 F-15와 타이푼 등을 운용 중이지만 이들 기종들은 4세대이며 스텔스 기능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F-35를 사려고 10년 이상을 노력했지만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미국의 허락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등을 둘러보면서 고심 중이었는데요. 사우디가 튀르키예로 급격히 선회한 이유는 튀르키예의 무인기 능력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튀르키예로부터 고고도 무인기 60여 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튀르키예가 바이락타르 무인기를 시작으로 대형 무인기의 비행을 성공시키자 이런 대형 무인기를 항공모함에 통합시키는 사업과 칸 전투기에 통합하는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칸 전투기에 대해서는 튀르키예의 기술력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사우디가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를 선택한다면 분명 후회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사우디는 한국과 6세대 전투기, 스텔스 기능을 넘어 인공지능, 유무인기 복합 기능을 장착한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인 KF-214 5세대를 기반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성사될 경우 세계 항공 수출 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작년 2월 한국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ADD 고위 관계자들은 사우디를 극비에 방문해 칼레드 빈 후세이 알 비아리 사우디 국방부 정무차관 등 관계자들을 만났고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참여하는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끼지 못한 사우디가 KF-21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한국을 눈여겨본 것인데요. KAI는 블록 3단계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6세대인 유무인 복합체계 MUM 팀엄티를 만들 예정인데요. 이처럼 한국과도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던 사우디가 KF-21이 아니라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를 선택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KAI는 얼마 전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 제작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KF-21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공개할 만큼 자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KF-21은 수많은 시제기를 만들고 폐기하기를 거듭하면서 시행착오와 인간 한계를 넘나드는 시험비행을 진행해 시험비행 2000소티를 달성했던 것입니다. 또한 KF-21은 작년 5월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실사격에도 성공했으며 나아가 KF-21 전투기 블록 1부터 공대지 미사일까지 장착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 F-15K 업그레이드 사업을 통해 KF-21 블록 1부터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렸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국산으로 양산의 실전 배치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현재 우리 공군에서 가지고 있는 타우러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독일 타우러스사가 직접 KF-21에 적용하는 게 어떠냐며 먼저 제안을 한 것인데요.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과 IRIS-T 장착은 확정된 것이고 여기에 타우러스까지 장착이 되면 공격형 KF-21이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타우러스는 후방에서 발사해 적의 주요 전략 목표를 즉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입니다. 일단 타우러스는 스텔스 기술 적용으로 북한의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고 덕분에 적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적 방공망 밖에서 적 도발 원점과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와 전투기의 생존성은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군용 위치정보 시스템 GPS를 장착해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163km로 서울 인근에서 발사하면 15분 안에 북한 전역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2016년 전력화됐고 약 260발이 도입됐는데요. 타우러스 한 발당 가격은 11억 원 수준입니다. 전투기에 장착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2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략무기인 셈인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추적, 교란, 파괴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독일이 운용하는 이 미사일은 한국 공군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일반 GPS 인공위성 항법장치보다 훨씬 강력한 군용 GPS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형 추적 운항 시스템 TRN, 적외선 영상 기반 운항 시스템 IBN 등으로 구성된 3중 항법장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개발 중인 타우러스 K는 기존 타우러스에 비해 중량 길이가 가볍고 짧아 KF-21은 물론 FA-50 국산 경공격기에도 장착될 수 있습니다.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도 한국형 전투기 KF-21은 물론 KF-16 전투기에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착을 위한 체계 통합 기술 지원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데요. KF-21과 KF-16이 타우러스 350K를 운용하는 백업용 전투기 역할을 한다면 F-15K 성능 개량에 따른 원거리 타격 전력의 공백은 해소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LIGNX1은 KF-21용 공대 함유도탄 2 사업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자고 나면 더욱 더 강해지는 KF-21을 보면서 불안해진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한국에게 T-50을 사겠다며 밀착해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인도네시아의 전적으로 볼 때 한국은 일단 인도네시아가 계약금을 넣는지를 최근 동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제는 북한까지 핵무기들, 일명 핵폭주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들 국가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선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의 전술 핵배치가 아닌 한국의 자체 핵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이 세 곳에서 대륙간탄 도미사일의 지하 경납고를 300개 이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중국이 경납고 전체에 있는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중국의 총 핵무기 수는 현재 미국이 배치한 핵무기 수와 비슷해지는데요. 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공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현재 5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지난해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으며 북한은 러시아의 첨단 기술을 제공받으며 핵능력을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태세 조정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북한보다는 중국을 더 의식한 움직임일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백돌 교수는 중국은 분명 미국의 최대 경쟁자라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핵무기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현대화하며 보유수를 늘리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정책 전문가 대부분이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중국이야말로 향후 미국이 가장 많이 대비해야 할 위협이라고 지적했죠. 미국은 1991년 소련과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맺은 이후 핵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오바마나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는 핵 없는 세상을 강조하며 기존 핵도 줄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 군축 조약 불참을 선언하고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개 보유 계획을 진행하는 등 세계 핵안보 질서가 요동치자 미국도 핵 증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트럼프의 공화당은 실전 배치 핵탄두를 늘려라, 핵군비 경쟁에 나서라고 할 정도로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도 열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만큼 북중러의 핵폭주가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북중러와 머리를 맞댄 한국만 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있지만 한국에겐 없으며 미국의 핵정책 선회에서 핵 확보 기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죠. 트럼프와 반대로 바이든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대안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후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면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전술핵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그의 의견입니다. 특히 최근 북중러 밀착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억제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최근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약 75조 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죠. 한반도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북한을 향해 어떤 기회도 잡지 말라는 매우 강력한 신호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촉발된 한국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론이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한국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 정부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협조하며 핵무장에 관심을 드러내지는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굳이 미국과의 협정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핵무장 시도는 주변국의 연쇄적인 핵개발, 도미노를 부를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근래 들어 경제적으로 고속성장한 중국의 빠른 무력 증강이 북한보다 더 동북아 정세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데다 유일 강대국 지위가 도전받는 미국의 불안감으로 한국 역시 국방력 강화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문재인 전 정부에서 한국의 무기 개발 및 생산 능력은 빠르게 끌어올려졌고 미국에게는 한국이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잠수함 건조까지는 양해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턱없이 부풀려 한국에게 부담을 씌우려는 트럼프의 주장도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을 키우는데 큰 몫을 하긴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핵무장의 필요성은 한국 내 일부에서만 일었고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에서도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죠. 다만 핵잠에 관해서는 기술을 가진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에서 관련 기술 판매 목적에 관심을 드러냈지만 미국의 입장은 완고해 보였으므로 그뿐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에 관해서는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과의 물밑 협상을 위한 시동만 건 상태였으나 정권 교체와 더불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였죠.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 미국 내 정치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동북아 정세도 가파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미온적 태도로 전환된 한국보다 미국 쪽이 더 다급하게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한국인들의 안보 불안감과 자체 핵보유 열망도 점점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3년 1월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76.6%가 독자적인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2024년 1월에서도 72.8%의 한국 국민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었죠. 이는 작년에 비해 약 4% 정도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익과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미 육군에서 20년 근무했던 군사전략 전문가 에이드리언 루이스는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세계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한미 동맹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안보에 있어 비상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 그동안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를 대가로 수많은 청구서를 들이밀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정은과 평화 협약을 맺으려고도 했기 때문에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한국의 안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는 핵무장도 결국에는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평화공존 안보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 국제적으로 경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마디로 핵무장을 하면 한미 동맹 자체도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모험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었죠. 그러나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한국의 과학기술에 비춰서 마음만 먹으면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기초적인 핵무기는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한국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자체 핵보유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이 핵보유를 하면 북미와 북일 간의 긴장 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데다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줄어들어 한미 관계는 더욱 평등해질 것입니다. 또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자율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나아가 한국의 자체 핵보유로 인해 남북한 간의 핵균형도 이루어져 한국은 북핵의 위협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죠.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중국이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워하고 있고 국가적 긴급 상황이라고 볼 정도로 중대한 건으로 삼으며 연일 긴급 회동과 회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것이라면 모조리 빼앗아왔고 오히려 당연하게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뻔뻔한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가만히 두고 볼 리 없는 중국은 만약 미국이 한국에게 핵승인을 하게 되면 미국과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죠. 중국 측은 지난 4월 16일 로이터 회견에서 한국을 무시하고 겁박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4월 25일엔 서해 북부에서 군사훈련을 하면서까지 압박을 가했는데요. 결국 중국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는 한국을 파트너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제나 한국을 발 아래 두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60일간의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휴전 합의의 핵심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모두 국경 지역에서 병력을 물리고 상대를 향한 군사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국경 주변엔 레바논 군과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만 주둔할 수 있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레바논 국방장관은 국경 지역인 남부의 정부군 병력을 10,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휴전 이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집트는 외무부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과 함께 휴전을 계기로 지역의 긴장 완화도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자지구의 휴전을 중재해온 이집트는 이번 합의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중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소리내었고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 역시 휴전이 영구적이길 희망한다며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압박해 휴전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도 첫 공식 반응을 내놨는데요. 헤즈볼라는 완벽한 무장을 유지한 채 이스라엘이 철수하는 것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가자지구에서의 휴전과 인질 석방, 하마스의 집권 없는 종전을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 헤즈볼라는 앞선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때 한 달 동안 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제거하려 했으나 강한 저항 앞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전원 철군했던 전적이 있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 벌인 수많은 전쟁 중에서 사실상 처음 패배한 전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에게 포탄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 분쟁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비축했던 포탄 30만 발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중동 분쟁이 발생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탄약을 전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탄약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데 최근 미국은 탄약이 부족해지자 앞선 탄약 100만여 발을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7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의 지원은 수억 발의 탄약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소모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여름부터 동부 최대의 바흐무트에서만 포탄 수십만 발을 사용하는 등 소모전을 이어가면서 올 초부터 탄약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토 역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무기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며 회원들의 무기 생산 확대와 국방비 확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브 바우어르 나토 군사위원장이 지난 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안보 포럼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탄약류가 부족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메로우 장관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에 방한하여
한국 측과 북한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무기 지원을 요청할 목적으로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죠. 먼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하여 윤 대통령을 예방했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면서 최근 전황과 북한 파병군 동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우수한 성능으로 K방산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은 K9 자주포와 천공 2등을 한국이 제공하기를 희망했고 힘들다면 155포탄만이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탄약통의 바닥이 보이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나토 회원국들과 방위산업체들이 훨씬 빠른 속도로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품질 수준을 낮추는 대신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북한에서부터 탄약을 지원받아 우크라이나보다 우세한 상황입니다. 영국 BBC는 미국이 재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돌아오기 전까지 탄약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고 ATACMS 미사일을 지원하는 뿐만 아니라 EU는 지난달 방산업계 이후 기금을 지원하겠다며 탄약 생산 지원법을 추진하는 등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수요를 충당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탄약 가격이 급등하면서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 서방 지원에 여력의 한계가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전쟁까지 터져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탄약 부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말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탄약 비축 물량을 보유하고 가장 높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관계를 생각해서 직접 지원하지 않고 우리의 지원 형태가 되었고 미국에서 내년 초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 끌고 가게 하는 방편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 오랫동안 민족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기에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6.25 전쟁까지 치른 한국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범국인 독일을 비롯해 일본에게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오래전부터 과거의 잘못을 지우려는 시도를 못마땅해 왔습니다. 과거 유대인 홀로코스트 역사박물관 개관식에서 세계 40여 개국 주요 지도자를 초청했는데 일본인은 단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았죠. 세계적인 강대국인 일본이 초청받지 못한 배경에 대해 기사를 읽은 예디오트 아로노트는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홀로코스트와 비교하려 일본이 시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보도는 일본이 2차 일으킨 전범 국가이면서도 나가사키 히로시마를 부각함으로써 마치 자신들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양 국제사회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본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대사관 중에서 독도와 동해를 유일하게 표기하고 이스라엘 국정교과서에도 동해를 표기하며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실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중립을 취하려는 국가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한국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2019년 반도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한국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손을 잡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천 기술을 많이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장비 개발업체를 포함해 150여 개의 반도체 관련 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투과전자현미경 TEM 장비를 만드는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한국은 수출 규제가 이뤄지자 이스라엘과 아시아 국가 최초로 FTA를 맺고 일본 수출길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를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율주행 분야와 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원천 기술을 많이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국가이면서도 무엇보다 한국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였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원천 기술을 가진 이스라엘과 기술 협력을 하면서 완성차 브랜드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자동차를 더 많이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국차는 오래전부터 잘 팔렸는데 현대 기아차는 9년 연속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이스라엘은 방산에서도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FA-50에는 이스라엘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데 한국의 KF-21에 들어갈 AESA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
이스라엘 엘타사와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다. 전면적으로 국내에서 개발했지만 이스라엘은 AESA 레이더 하드웨어를 시험 평가해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산 AESA 레이더를 성능 평가에 합격 판정을 하며 한국이 자체 기술로 최초 개발한 레이더 기능 부품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훌륭하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방산 협력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을 치를 때 미국의 전차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동 국가 눈치를 보느라 지원하지 못했고 당시 한국이 신형으로 바꾸려고 보유 중이었던 셔먼 전차 약 400대를 이스라엘에 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해당 전차는 생산이 중단된 지 20년이 지난 구형 전차로 당시 이스라엘에 부족한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개조해서 실전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차가 절실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엄청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중동 국가들에게 노획한 T-55, T-72와 같은 소련제 전차와 자신들이 싸우면서 얻은 실전 데이터 등을 한국에게 꾸준히 보내주었습니다. 한국의 K1 전차 개발 시 이스라엘의 실전 데이터를 상당히 참고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전차를 설계 당시부터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의 전차 운용을 참고하여 고성능의 사격 통제 장비를 갖추었으며 이로 인해 초탄 명중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대전차 전투 시 초 단위의 대부분의 전투가 완료된다는 한국 전차 전술의 목표를 이뤄낸 것이죠. 또한 이후에도 미사일 방어체계 구성, 무기 개발, 대북 제재 등 군사와 안보 면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튼튼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이스라엘은 전통적 우방으로 그동안 경제적, 군사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했는데 자국 브랜드가 없는 이스라엘에서 현대차는 9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죠. 또한 KF-21에 들어가는 AESA 레이더 개발에도 이스라엘이 기술 협력을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유일하게 지도에 독도와 동해를 표기해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는 경제와 무기기술 개발 협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필요한 탄약을 한국이 공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014년 가자지구 분쟁이 터지자 이스라엘은 한국 탄약을 대거 구입하기도 했죠. 이스라엘에 주로 수출한 무기는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 발사 무기류로 때 이스라엘 무기 수출의 53.7%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은 포탄과 탄약 등의 무기를 세계 제1의 탄약 생산국 한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가 북한제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에 현재 전쟁이 장기화되어 포탄이 부족해 지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약을 비축하고 있는 국가이자 가장 높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많은 포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1,300대 이상의 전차와 3,000문의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보유한 105포탄은 약 340만 발, 155포탄은 390만 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탄약은 품질과 강도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데 또한 현재 155는 작심하고 만들면 월 30만 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고 풍산에서 만드는 각종 포탄을 다 합치면 연간 1억 발의 탄약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풍산과 에너지, LIG 넥스원 등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먼저 올라가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에서 여전히 재래식 무기가 사용되며 무엇보다 충분한 탄약 보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이 때문에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탄약을 생산하는 기업 풍산은 놀라운 성과와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풍산은 탄약 공급 외에도 폴란드의 요청에 따라 폴란드에 탄약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K 전차와 K9 자주포 수입과 연계하여 풍산과 한국 정부 측에 현지 탄약 공장 건설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700문을 도입하려 하는 중이며 이에 탄약 생산 공장의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탄약 공장이 지어지면 폴란드와 유럽은 물론 이번에 충돌이 벌어진 이스라엘에게도 수출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UAE에 이어 사우디도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공2에 대해 도입하려는데 많은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구입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쟁 시대가 이어지면 최대 수혜는 한국 방산업체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지 전시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산은 최근 3년간 380억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올 들어 약 90억 달러를 수주했는데 연내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서 100억에서 110억 달러쯤 더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유지가 더 중요한데 세계 주요국이 국방 예산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조사해보니 K방산은 30여 나라에서 1,200억 달러 이상 수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0년 탈냉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냉전 시대에 들어서는 초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중동 불안 등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신냉전 시대 미국, 나토, 한국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진영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보 불안이 높은 동북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방산 수출이 지속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풍산방산기술연구원은 지난 9월 국제연구개발표준인 CMMI 2형 버전에서 최고 단계인 레벨 5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CMMI는 미국 카네기 멜론대 부설 연구소인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소가 개발한 연구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역량평가 모델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6개국 1만 9천여 개 조직에서 적용한 국제표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레벨 5 획득한 곳은 전체의 9% 미만으로 현재 국내 레벨 5 인증 기업은 8곳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지금 탄약 생산 능력과 더불어 품질까지 세계 최고가 되려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급박한 정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며 그동안 안보를 소홀히 했던 많은 나라들이 긴급히 국방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국가들에서는 포탄을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한 시정 국가로 다른 국가들이 국방비보다 경제 발전에 큰 재정을 쓸 때 어쩔 수 없이 무기를 생산하고 개발하는데 큰 돈을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큰 국방비까지 쓰면서도 한국은 경제 개발과 무기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이은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불안해지는 지금 한국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군사뉴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방산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